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매우 황당한 일을 겪었고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이게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시댁은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지만 시누이는 남편과도 나이 차가 꽤 나기 때문에 저보다도 8살이 더 어려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누는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 연세 30대 중반이 넘어서 시누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집안의 막둥이라 딱 보면 철이 덜 들어 보여요. 남편은 저희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시부모님보다 먼저 시누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내 동생 의견이 가장 중요해. 일단 얘한테만 점수 따면 부모님은 무조건 찬성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시누를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누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얻은 신혼집과 시누가 혼자 자취하는 오피스텔이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 제 돈이 상당히 들어갔음에도 남편은 제가 더 좋겠다고 한 후보들을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이건 채광이 안 좋다, 이 집은 지하철에서 너무 멀다 등등.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은 온갖 이유를 들면서 다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우리 둘 다 출퇴근 시간도 더 멀어지는 곳을 남편이 굳이 우겨서 여기가 주변 환경도 좋고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네 어쩌네 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저희가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남편은 차라리 다른 걸 몇 개 양보하더라도 집은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를 한 번만 믿어보라며 너무 완고하게 이야기하길래 결국 제가 양보하고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 대가로 신혼여행이나 예식장 고르고 혼수 고르는 건 전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시작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결혼 초기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생각보다 저한테 잘해주었고 시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시부모님도 집에 불쑥 찾아온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집 근처에 사는 시누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거나 주말 저녁에 남편을 불러내서 둘이 술을 마신 적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맥주를 먹을 때나 종종 한 잔 같이 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술자리는 남편과 시누 둘이서 자주 가졌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워낙 친해 보이고 말이 잘 통하길래 제가 낄 자리도 없었어요. 보통 다 큰 남매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서 두 사람의 모습이 약간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동생 우리 집에서 살게 하면 안 될까? 저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되물었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월세도 한 달에 70만 원씩 내는 게 너무 아깝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라며 얼마 전에도 신혼의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술 취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혼자 두기 너무 불안하답니다. 저도 여자로서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신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에 시누이를 들여서 살자는 소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이 동네에 집 구하자고 한 거야?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누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 많이 당황해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마침 집이 근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싫으면 말고. 라고 하면서 변명 같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이 집 살 때 들어간 내 돈 빼주고 혼자 신우 데리고 이 집에 살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던지 나 혼자 그 돈 받고 나가서 우리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살던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이 약간 삐진 것 같았지만 워낙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동생을 데리고 살고 싶다는 말을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집에 시가 식구를 불러들여 함께 사는 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자기 돈으로 얻은 집이면 제가 할 말도 없을 텐데. 저와 친정부모님 돈이 집 살 때 현금의 절반이 들어갔고 지금 대출금도 둘이 버는 걸로 같이 갚고 있습니다. 사실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결혼하고 나서 본 남편은 생활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직장을 다닌 횟수는 저와 같았는데 결혼할 당시에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얻을 때 들어간 돈도 저는 절반 이상 제 돈이었고 부족한 건 친정에서 보태주셨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다 해준 걸로 알아요. 워낙 돈 쓰는 걸 좋아해서 벌면 버는 대로 남김없이 싹 다 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정말 사회 초년생 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 받았던 작은 월급부터 절반씩 떼어 적금을 들기 시작했고 그 적금이 만기되는 대로 펀드에 가입하고 주식도 조금씩 하면서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취미생활처럼 돈 모으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수익도 꽤 괜찮아서 남들보다 목돈을 일찍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제가 한다고 했고 남편도 그것엔 동의했어요. 저는 모자라지 않게 제 용돈보다 조금 더 많이 남편의 용돈을 주었고 두 사람이 받는 월급에서 집 대출금도 갚고 따로 적금도 들고 펀드와 안전한 주식에도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모여가는 돈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이 삶의 낙 중의 하나였고 조금 더 목돈이 쌓이면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놓고 서울 중심지에 부동산 갭 투자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누이와 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절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번에는 어린 신우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저녁 먹을래요? 결혼한 뒤로 제게 따로 연락해서 저녁을 먹자고 한 건 처음이라서 놀랍기도 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 건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제가 거절해서 저를 불러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일단 신우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둘이 따로 만난 건 처음이라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신우가 먼저 저한테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것 같았고 집안의 막둥이라 원체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제가 술을 못하니 간단하게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본 TV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대한 고민,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 등등 사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조금은 신우와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심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신우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안 돈 관리는 전부 언니가 맡아서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게 본론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했습니다. 돈이요? 얼마나요? 저 돈 가진 거 없는데. 저는 속으로 신우가 급한 카드값이라도 막아야 하나 싶어서 30에서 많아야 50만 원 정도 빌리려고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튀어나왔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번에 빌려주면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라니.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500만 원이나 대체 어디에 쓰려고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신우가 하는 소리는 아니, 얼마 전부터 집에 이상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어떤 남자가 매일 저녁에 집 앞을 찾아오는 것 같아서 오빠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다 해결해준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보증금이 500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엄마한테 말하면 계약 기간 남았는데 왜 이사 가냐고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새언니가 돈 관리 다 하신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신우랑 같이 살자는 소리를 거절한 것까지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500만 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주식을 팔거나 적금 하나 깨면 금방 만들 수 있죠. 문제는 현금으로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두 사람 버는 돈을 정기적금 2개로 나눠서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활비 통장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들어있지도 않거든요. 500만 원 정도 큰 돈은 갑자기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일단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자 신우는 벌써 자기가 오빠한테 다 이야기 끝냈다고. 돈 빌려주는 건 새언니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오늘 자리를 어렵게 만든 거라며 제게 500만 원 빌려달라고 계속 보챘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준다고 말해두고 그날 자리를 대충 끝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이 아가씨한테 돈 빌려준다고 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니, 나는 걔가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돈은 전부 너가 관리한다고 대답한 게 전부야. 빌려주겠다고 허락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남편은 슬쩍 한 발 빠지는 기색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신우는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메시지까지 보내놨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지금 저희 부부의 계좌 상황을 살펴봤지만 생활비 통장에 6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내년 봄에 만기가 되는 적금 통장 하나,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적금 통장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었어요. 적금 통장은 이자를 생각하면 도저히 해약하지 못할 것 같았고 주식도 지금은 약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절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돈 없어서 못 빌려줄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버는 돈을 다 저한테 맡기는데 우리 수중에 500도 없냐 하면서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이 다 어디 갔냐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보여줬더니 주식이고 뭐고 당장 팔아버리랍니다. 나중에 더 떨어지고 돈을 잃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팔아서 동생 이사 비용이나 도와주자고 하더군요. 대체 내가 왜 신우의 이사 비용을 도와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 돈이 다 제가 혼자 모은 돈도 아니고 지금 이 사태가 신우와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거절한 제 책임도 조금은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진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그 돈으로 신우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말았어요. 신우는 너무 좋아하며 앞으로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고 했고 저는 이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 그냥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본 신우는 남편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고 그저 돈이 생기면 다 써버리고 분에 넘치는 해외여행이나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것도 자주 보였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씀씀이는 꽤나 시원시원한 편이었기에 과연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갚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돈을 빌려주고 며칠 동안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신우가 이사는 잘했는지 물었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신우랑 연락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고민을 하다 제가 직접 신우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신우에게 이사는 잘했냐,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문자를 보내고 한참 뒤에나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저 이사 안 갔어요. 저한테 이사 간다고 돈까지 빌려가 놓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까지 빌려갔잖아요. 하고 제가 묻자. 아니, 나도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방 뺀다고 이야기하니까 월세도 조금 깎아준다고 하고 요즘 들어서는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이사 안 가기로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를 안 가면 제게 빌려간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신우는 이미 제가 준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원래 약속대로 앞으로 잘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으로는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신우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두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신우는 제게 돈을 빌려간 지 며칠 되지 않은 날에 새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고 그 다음 주에도 새 옷과 비싼 화장품을 샀다며 자랑하는 사진을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제가 빌려준 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쓸 생각도 없었고 신우 본인의 사치품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집을 구해야 한다고 구구절절하게 변명할 때는 언제고 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정말 화가 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기분까지 들었지만 일단은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빌려준 돈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은 9개월 동안 신우가 돈을 잘 갚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신우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신우에게 아가씨 이번 달에는 언제쯤 50만 원 보내줄 거예요? 라고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고 신우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며칠 후에 보내주겠다고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야 겨우 50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남은 돈을 언제 다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제가 원래 투자하고 있던 주식 계좌를 열어봤더니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팔았던 주식이 그 사이에 30%가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신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났을 거였고 그런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도 역시 신우는 먼저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벌써 25일인데 이번 달 입금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보낸 메시지는 며칠 동안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신우한테 돈을 갚으란 소리 좀 해보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죠. 아니, 아가씨가 우리 돈을 안 갚고 떼먹을 생각인가 봐. 빌린 돈으로 결국에는 이사도 안 갔잖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기가 필요한데 알아서 썼겠지. 별로 큰 돈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돈은 좀 늦게라도 안 떼먹고 이자까지 쳐서 보내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를 하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기다려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메시지의 답장은 오지 않았고 신우가 전화를 받아도 며칠 내로 금방 갚겠다는 짧은 대답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주식은 더욱더 올라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 먹자는 말씀을 하셔서 주말 저녁에 온 식구가 다 함께 시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가장 늦게 도착한 주제에 툴툴대며 자리에 앉더니 요즘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나 회사 그만둘까? 하고 찡찡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신우에게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니? 너무 힘들면 그냥 정리하고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우는 회사가 바쁘진 않은데 자기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매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너가 돈이 왜 필요해?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라고 물으셨고 신우가 그 말에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새언니한테 돈을 조금 빌렸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빨리 갚으라고 성화를 하는 거 있지? 그래서 그 돈 갚으려고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꺼내서 터뜨리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했고 그 자리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너가 우리 하영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뭐 얼마나 빌려줬는데? 아버님이 제게 물으셨고 저는 대답하기 곤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신우가 먼저 의기양양하게 나서더니 겨우 5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에 50씩 갚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갚느라고 아주 요즘 허리가 휠지경이야. 라고 톡 쏘아 올렸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신우를 번갈아 보시더니 500만 원을 너가 어디에 쓰려고 빌렸어? 아니,
아무리 급해도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버님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신우를 혼내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세아가 너도 돈을 빌려줄 거라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지. 빌리는 사람이 갚기 힘들어 할 정도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채업자라 다름없는 일이야. 이번 기회에 둘 다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해라. 자꾸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분란만 생기는 거야. 라고 갑자기 상황을 종료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님, 신우한테 빌려준 500만 원 중에 겨우 1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머지 400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했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 대꾸 하라고 배웠니? 우리 딸이 돈 갚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너 돈만 돈이니? 하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억울하고 눈물이 핑 돌아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이 와중에 남편도 똑같은 놈이다 싶은 게 400만 원은 내가 너한테 주는 월급에서 까자. 가족끼리 더 이상 그런 걸로 싸우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우는 제게 돈 빌려갈 때의 그 애교 넘치는 표정과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아니, 이제는 완전 매일매일 돈 갚으라고 성화야. 완전히 사채업자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돈을 떼먹는 것도 아니고 갚는다고 했는데도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시아버지는 신우의 그 모습을 보며 이번 기회에 너도 남한테 함부로 돈 빌리면 큰일 나는 걸 배웠지 않냐며 신우를 달래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여전히 저를 보며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시댁에 대드는 것 좀 봐라. 남편인 너가 집에서 쟤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기가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참아. 내가 집에서 잘 알아듣게 말할 테니까. 얘가 외동으로 자라서 조금 이기적이고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지엄마를 달래주고 있더라고요. 이 집안에 내 편은 한 명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웠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왠지 이 자리에서 울면 제가 이놈들한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눈물 흘리고 우는 대신에 이를 꽉 깨물고 밥을 먹던 숟가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걸로 옆에 있던 남편놈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딱 하는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았고 너무 의외의 상황에 나머지 식구 셋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야, 너가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새끼야. 생각을 해봐라. 돈 빌려준 내가 나쁘니 아니면 빌려놓고 안 갚는 쟤가 나쁘니? 너 동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앞으로 나 말고 네 동생이나 데리고 살아. 라고 말하고 제 가방을 챙겨 시댁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는 허참 성질머리하고는. 하며 혀를 차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이리 와서 앉으라고 뭐라 소리를 질렀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는데 따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빨리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서 자기 식구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너랑 그 집안 식구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린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은 다시 팔아서 반반 나눠 갖고 통장도 전부 해약해서 반반씩 정확하게 나눠 가질 테니 대신에 신우가 빌려간 400만 원은 이자까지 쳐서 나한테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4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돈에 미친 것 같다고 하길래 돈에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랑 너네 집안 식구들인 것 같다고 했죠. 피 같은 며느리 돈 400만 원을 꿀꺽하고 갚지도 않고 그냥 처먹으려는 너네 집안 식구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사 근처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제 간단한 집만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은 당장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에 있는 큰 가구나 가전제품도 모두 팔아버렸어요. 붓고 있던 적금도 해약해서 남편에게 정확하게 절반을 보내주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이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겨우 400만 원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너희 집안 식구들의 태도와 돈 문제를 이딴 식으로 처리하는 시부모들 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400이지만 언제 4천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돈이 될지 알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런 도움도 내게 되어주질 못한다고 했어요. 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정말로 400만 원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빌린 돈을 책임감 있게 갚으라고 혼을 냈다거나 하다못해 남편이라도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저는 그냥 돈을 끝내 받지 못하더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돈 개념이 없는데 이 집안에서 제가 살다가는 화병의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고 살던 집만 팔리면 은행 대출 해결하고 남은 잔금을 정확히 반반씩 나눠 갖고 그 집안 식구들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면 그 돈으로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열심히 적금 붓고 처음부터 하나씩 할 예정이에요. 새 출발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400만 원 그 이상으로 비싼 인생 경험을 했다 생각하려고 해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돈 관리 못하고 금전 개념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